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1월 13일 이슈 진단 76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보다 훨씬 더 정교한 무역 제재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모든 미국 기업들의 생산품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 Socialism with a Chinese Character와 정면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무딘 도끼입니다. 피해가 중국에게 가지 않고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미국 기업의 생산품을 정밀 조사해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개별적으로 제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격앙하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부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공동의 적인 중국 공산당을 자유화하고 시장화하면 결국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격돌할 것이고 아마도 싱겁게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웨이가 지난 화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와 블랙리스트 게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화웨이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화웨이는 9만 명의 직원들에게 각각의 3,100불씩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회사와 모든 직원들이 비상한 외부 도전에 직면했다는 메일이 화웨이 메일 시스템에 올랐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전했습니다. 반도체 칩 생산과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 라인에 있는 직원들은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5G 장비 생산업체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생산 라인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화웨이는 170개국에서 19만 명을 고용하고 매년 1,05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트럼프가 화웨이가 중국 정부에게 백도어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올해 미국이 경제 제재와 블랙리스트 게재를 통해서 화웨이에게 100억 달러의 판매 손실을 입혔습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 페이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게 화웨이가 고객과 다른 나라 정부의 정보를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블랙리스팅 이후 사실상 미국과 사업 거래가 없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 2018년 화웨이가 110억 달러의 미국 반도체 칩을 수입했으나 블랙리스팅 이후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칩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런정페이는 우리가 미국 없이 아주 잘 생존할 수 있다. 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전 세계에 반중 감정을 확산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런정페이는 그것이 실패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나머지 서방 세계는 중국을 다루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머지 서방 세계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승인했을 때 중국이 지금처럼 막 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과 나머지 서방 세계가 중국과 결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 경제의 규모와 중국과의 법률적 연계 때문에 중국과 결별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미국과 나머지 서방 세계가 중국과 맺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서구 문명이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관계를 끊는 일은 미국과 나머지 서방 세계에서 실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싫든 좋든 세상이 단지 기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과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냉전의 시기에는 중국이 거대했지만 가난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중국이 개방을 시작했고 1990년대에 사람들이 중국을 근대 세계로 끌어들이기 원했고 중국도 근대 세계에 참여를 원했습니다. 1980년에는 중국의 GDP가 현재 달러화 가치로 고작 90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오늘날에는 1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지금 이 녹색 선이 미국의 GDP입니다. 이 푸른색 선은 중국의 GDP입니다. 거의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제2위의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소련이 붕괴했고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유일한 강대국 미국이 모든 곳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저비용 국가로 이전했고 세계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실제로 건방지게도 모두가 그들을 닮기 원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은 어느 정도 옳았습니다. 서방의 아이디어, 자유 그리고 기술이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서방 세계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명백하게 서방 문명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독 중국에게는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북경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서방의 대단한 성취를 동경했으나 공산주의를 내다 버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방 문명을 채택하고 이름을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날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모택동의 공산주의와 전혀 다릅니다. 시진핑은 이것을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 Socialism with a Chinese Character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매우 역동적인 자본주의 시장으로 보이지만 전체주의적이고 경직된 규칙과 사회적 제약을 지닌 상명하복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방 경제가 서방을 닮을 생각이 전혀 없는 독재 체제와 결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 Year Marathon이라고 하는 제목의 저서에서 저자 마이클 필스버리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패권을 빼앗으려고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의 패권을 탈취했다는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략은 지난 50년 이상 중국의 문헌에 아주 잘 정리되어 출판되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 중국에 대한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듯이 중국에도 서방을 붕괴시키지 않는 강경파가 있고 서방과 공존하자는 온건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중국에서는 강경파가 득세했고 시진핑이 그들의 수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계도 통제하겠다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비전은 매우 명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일반 대중뿐만이 아니라 공산당의 모든 당원의 행동 강령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꿈은 공산당 이데올로기의 전부이고 칼 막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은 이 거대한 꿈을 그들의 역사와 섞었고 이것을 농민들의 마음속에 주입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서구인은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스버리는 시진핑이 중국의 서방 세계 지배가 중국의 운명이라고 믿으며 자신이 그것을 가져올 지도자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스버리는 중국이 서방의 정치인과 기업가들을 조작해서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 근대화에 필요한 자본, 기술 그리고 그 밖의 자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서방 세계가 중국이 서방 세계와 대적하는 데 필요한 그 기술과 그 밖의 거의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서방의 수천억 달러의 자본이 중국과 중국의 국영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지출되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자발적으로 발생했는데 기업들이
중국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을 획득할 목적으로 그들의 사업 기밀을 중국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이 내놓고 서방의 기술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있는 필스버리는 서방 세계와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회의론이 중국의 계획을 망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담론이 중국의 꿈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목표를 정한 반응, Targeted Response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정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무역회담에서 우리를 속이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믿고 있으며 데이빗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나라가 그들이 가장 잘하는 부문에서 전문화를 이룬다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적인 적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군사적 우위는 공장과 조선소가 아니라 하이테크 무기와 사이버 전쟁으로 결정됩니다. 평화로운 기술이 아주 쉽게 무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서방의 반응의 목표가 구체적인 회사와 생산물로 좁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한 관세는 중국보다는 미국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무조건적인 자본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통쾌하지만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무딘 도끼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로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티셔츠와 초콜릿 바를 수입해도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물품의 교역은 그냥 놔두고 그 대신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자동 드론 같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물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천만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세를 끌어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옥죄이는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벌써 중국의 격앙과 분노를 불렀습니다. 미국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중국 경제의 회생을 차단해버리는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가장 큰 글로벌 부의 제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 공산당 붕괴의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중국 공산체제를 해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국 경제는 붕괴했으나 중국의 공산체제는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수십 년 동안 서방 세계가 중국의 자본 축적을 도왔고 중국의 신장 자치주의 대규모 유전을 비롯해서 많은 유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2020년 말을 목표로 대졸 정예병력 50만 명을 충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 재선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격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